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대기업에 다니면서 제 앞날이 탄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랑 하나 믿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논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어머니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죠. 밥은 왜 이리 싱겁게 해? 도시에선 이런 것도 못 배웠어? 그날 밤 저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덮인 농약병이 거기 있었어요. 누구도 절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때 그 농약병을 들었을까요? 시골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작은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으로 나왔고 졸업 후엔 대기업 마케팅팀에 들어갔죠. 동료들과 회식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중 민수를 만났습니다.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촌스럽고 말투도 어눌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진실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도시 남자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충청도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연애하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은하, 나랑 고향으로 가자.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시골로 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랑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살든 민수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정은아, 정말 미쳤구나. 좋은 직장 때려치고 시골로.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애가 농촌에서 적응할 수 있겠니?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고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민수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았지만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울에서 온 며느리 하며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신혼살림은 민수네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사는 거였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에요. 첫날 논에 나갔을 때가 생각나요. 장화를 신고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이게 정말 제 삶인가 싶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모내기를 하는데 등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까맣게 탔죠. 그래도 처음엔 참을만 했어요. 민수가 옆에서 도와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거든요.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그의 미안해하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도시에서 자란 애가 금방 적응하기는 어렵지. 천천히 배워가면 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점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모두 제 몫이 된 거죠. 설거지, 빨래, 청소는 기본이고 시부모님 수발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농촌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알람이 울리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하시거든요. 은하야, 일어났니?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부랴부랴 일어났어요. 세수할 시간도 없이 작업복을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화장은 꿈도 꾸지 못했죠. 거울 보는 것조차 사치였어요.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몸이 농사일에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후들했어요.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핸드크림 발랐던 부드러운 손이 사라지고 거친 농부의 손이 됐죠. 모내기철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있어야 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저녁 준비는 시어머니가 하셨죠. 하지만 이런 배려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농사일만 하면 되는 줄 아나? 집안일도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농사일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래와 설거지였습니다. 손빨래로 해야 하는 것들이 태산 같았죠. 시부모님과 남편의 작업복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세탁기로 돌린 후에도 손으로 비벼 빨아야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도시에서는 퇴근 후 나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잠들기 전까지도 내일 할 일들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몸이 아팠습니다. 등과 어깨가 결렸고 손목도 아팠어요. 민수에게 말했죠. 너무 힘들어. 조금만 쉬면 안 될까?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진다는 말이 맞을까 싶었어요.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몸은 여전히 아팠거든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서울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커피 마시며 일하던 모습이 그리웠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던 것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천국이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전화했습니다. 은하야, 어때? 적응됐어? 솔직히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응, 괜찮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사랑만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거든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일에 익숙했던 제게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서울에서 온 며느리라는 호칭이 따라다녔죠.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는데 점점 평가하는 눈빛으로 변했어요. 역시 도시에는 다르구나 이런 속삭임들이 들렸거든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제가 뭘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작은 마을이다 보니 소문도 금방 퍼졌어요. 저에 대한 평가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항상 누군가에게 관찰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어요. 밤에 혼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잠든 후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제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배려는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잔소리만 늘어났어요. 밥은 왜 이리 싱겁게 해? 도시에선 이런 것도 못 배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적질이 이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빨래를 널면 왜 이렇게 구겨서 말려? 뭘 해도 맞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렸어요. 우리 며느리는 도시에서 자라서 농사일을 몰라요. 집안일도 서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명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도 불만족스러워 하셨죠. 시골 음식은 정말 어려웠어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된장의 종류부터 다르고 채소 써는 방법도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것도 못하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따라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손맛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치 담그기는 정말 큰 고비였어요. 가을에 김장철이 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며느리가 김치 담가야지.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김치 한번 제대로 담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장날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김치를 담가야 했어요. 손은 떨리고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양념 만들기까지 모든 게 어색했어요.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마을 할머니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달아오르셨죠. 우리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요. 변명조로 말씀하시는데 창피함이 몰려왔어요. 결국 김치는 마을 사람들이 대신 담가주셨습니다. 저는 구경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년엔 잘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김장이 끝난 후 시어머니가 혼내셨어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얼굴을 들겠니? 며느리가 김치도 못 담그면 어떡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그치실까?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 편이었어요. 어머니도 답답하실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봐.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니 억울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농사일만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도 제 몫이었어요. 마당 쓸기, 화장실 청소, 심지어 닭장 치우기까지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몸살이 나서 하루 쉬고 싶다고 했는데 몸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며 일어나라고 하셨거든요. 열이 나고 몸이 후들거렸는데 논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노동력일 뿐이구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급 노동자인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서울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걱정시키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막했어요. 민수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을 때의 그 다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고향에 내려온 후부터 점점 무뚝뚝해졌거든요. 제가 힘들다고 호소해도 내가 좀 참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민수도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수가 어머니 편에 서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의 말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은하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김치도 못 담그고 밥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혼내셔서 울고 있는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핀잔만 들었어요. 왜 또 어머니 화나게 했어? 좀 조심히 해. 제가 잘못했다는 전제로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결국 따져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다 너를 위한 거야. 어머니께 잘 보여야 우리가 편하잖아. 저를 위한 거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민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비판해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맞습니다. 어머니 하며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외딴 섬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잠자리에서도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주말에도 민수는 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거나 농기계 정비하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야 했죠. 그 시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민수에게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데려온 거 아니야? 왜 혼자 감당하라고 해? 민수는 화를 냈어요. 뭘 감당해? 집에서 농사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에게 저는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데려온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요.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민수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농번기인데 어떻게 가? 어머니 혼자 두고 가면 안 되지. 제 마음보다 농사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결혼 전 민수는 달랐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함께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통보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라는 식의 말만 반복했어요. 밤에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을 믿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민수와 지금의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민수는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양보해라며 저에게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왜 항상 제가 양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점 민수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말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살아. 너만 특별한 게 아니야. 이 말이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저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저는 항상 이방인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서 온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집안일도 서툴고 농사일도 못한다더라. 역시 도시에는 다르구나, 이런 소문들이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마트에 가면 시선이 따가웠어요. 제가 무얼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비싼 물건을 사면 역시 도시 출신은 돈 쓰는 것도 다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을 회식에 참석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주머니들끼리 농사 이야기, 시부모 섬기는 이야기를 할 때 저만 끼지 못했거든요. 경험이 없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어때? 적응 잘 돼? 누군가 물어보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래도 힘들지. 하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더 속상한 건 제 뒤에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들었는데 저 며느리 언제까지 버틸까? 시어머니도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장날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서로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저만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끼워달라고 말하기도 어색했고 그들도 굳이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마을 잔치 때였습니다. 모든 며느리들이 음식 준비를 해야 했는데 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척척 알아서 하는데 저는 계속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하는 말인 건 분명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땀이 났어요. 그날 집에 와서 한참 울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네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저는 겉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저는 새 신자 취급을 받았죠. 권사님들이 서울에서 오셨다며요? 하며 신기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진짜 친해지지는 못했어요. 예배 후에도 저 혼자 민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디를 가도 평가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만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에서도 편안할 수 없었어요. 진짜 제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회사 생활, 연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농사일, 시어머니 이야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서울 친구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회식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일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혼자만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농사일을 마치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그마저 끝나면 내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책 한 권 읽을 시간, 음악 들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제 취미도 관심사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서울에서의 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정은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제는 그냥 민수네 며느리, 서울에서 온 며느리로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뭘 말해도 비판받거나 무시당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민수는 제가 조용해진 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 안 하니까 훨씬 낫네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저 혼자만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특히 심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하고 빨래도 엉망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가 숨 쉬는 것도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때 일어난 일이 마지막 방아쇠였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며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해? 다시 끓여. 하루 종일 일한 몸으로 다시 부엌에 서야 했어요. 새로 끓인 찌개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역시 손맛이 없어. 이런 걸 어떻게 남편한테 먹여?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이 모양이니? 정말 답답해서 살겠네. 민수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마디 거들지도 않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별일 아닌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덜렁대면 어떡해? 집안 물건도 아껴 써야지. 작은 그릇 하나 때문에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어요. 정말 힘들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들도 다 사는 건데 왜 너만 유독 힘들어해? 좀 더 노력해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5시에 또 일어나야 했어요. 몸은 파김치가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반복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핀잔이 시작됐어요. 어젯밤에 뭘 했길래 이렇게 늦게 일어나? 겨우 몇 분 늦었을 뿐인데 호된 소리를 들었습니다. 논에 나가서 일하는데 온몸이 아팠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왔는데 또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뭘 했니?
마당도 안 쓸어놨네. 논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안일까지 다 해놨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정말 한계가 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도 없었어요. 친정에 가자니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서울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별빛도 제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문득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농기구와 농약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왜인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캄캄한 안에서 손전등을 켜니 온갖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삽, 호미, 그리고 먼지 쌓인 농약병들이요. 그 중에서도 유독 큰 농약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리면서 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더라고요. 라벨을 보니 독성이 강한 농약이었어요. 이걸 마시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사랑한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다니. 너무 비참했어요. 농약병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데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은아 하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환청이었겠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은아, 넌 이대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야.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에서 당당하게 살던 정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어요. 농약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창고에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저 별들처럼 빛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돌아선 순간 오히려 용기가 생겼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달라진 행동을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실 분이니까요. 민수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뭔가 바뀌어야 해. 민수는 여전히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무작정 나가는 건 무모하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어요. 먼저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일자리 소개해 줄 수 있어?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놨어요. 친구는 깜짝 놀라며 진작 말하지 그랬어 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농촌에서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수에게는 친정에 간다고 둘러댔어요. 첫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는 좌절했습니다. 1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면접 준비를 하면서 예전 자료들을 꺼내봤어요. 서울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기획서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전의 저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던 정은이 말이에요. 면접 전날 밤에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1년 넘게 잃어버렸던 미소를 지어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 수 있어. 정은아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냈어요. 두 번째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마케팅 업무였어요. 급여도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민수와 시댁에 말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회사에는 출근 날짜를 약속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집 와서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민수도 화를 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들 두고 혼자 간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일자리도 구했고 집도 정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결혼했다고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셨고 민수는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제 자아를 잃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예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후회해도 늦어. 다신 돌아오지 마.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맞다고 확신했거든요. 버스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과 밭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매일 보던 풍경이었죠. 이제는 추억이 될 거예요. 힘들었지만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다시 정은이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순간, 아, 내가 돌아왔구나 하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1년 반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첫 출근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을 보며 씁쓸하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다짐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힘든 일 있었나 보네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따뜻한 말들이 고마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어려웠어요. 1년 반 만에 하는 사무직이라 감각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되어 있고 업무 방식도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옛 실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기획안을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일을 좋아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농사일만 하다가 머리를 쓰는 일을 하니까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비록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번 돈이었거든요. 농촌에서는 용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 돈으로 뭐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돈으로 처음 한 일은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부모님은 울먹이시며 고생했다고 하셨어요. 민수와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시어머니도 한 번 전화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 남편 두고 어떻게 혼자 사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매일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동료들이 제 아이디어를 좋다고 하면 정말 기뻤습니다. 주말에는 예전 친구들과 만났어요. 정은아, 많이 달라졌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친구들의 말이 맞았어요. 힘든 경험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했거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있었습니다. 팀장 자리였어요. 정은 씨가 일을 정말 잘해서요.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농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인테리어하고 제가 보고 싶은 책들로 서재를 꾸몄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다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농촌 출신 며느리를 만났어요.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농촌에서의 제 고통은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와 차별이 문제였던 거죠. 저는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참았어요. 그 며느리에게 제 연락처를 줬습니다. 힘들 때마다 연락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 절망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쯤 민수가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달라질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의 1년 반은 힘들었지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농약병을 든 것이 터닝 포인트였어요. 죽음 앞에서 돌아선 순간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정은이로 살게 된 거죠.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덕분이었어요. 이 정도는 문제없지 않은 여유도 생겼고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는 관계였습니다. 농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독서와 영화 감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주말에는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떠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죠. 가끔 농촌에서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분명 힘들었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해줬고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써서 올렸어요. 많은 며느리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언니 글 보고 저도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지금은 소규모 상담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농촌에서 무너져가던 그 정은이와는 다른 사람이죠. 더 강하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됐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때로는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큽니다.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날 밤 농약병을 들었을 때가 제 인생의 바닥이었다면 지금은 정상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어서 고맙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공감과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